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요즘 또 걱정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막 동결하고 뭐 트럼프는 관세를 또 부과한다고 하면서 또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제 연준에서 약 6년 정도 근무하셨죠. 서강대 이윤수 교수님 모시고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뭐 금리나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연준에서 이제 근무도 하셨었지만 사실 이 미국의 이런 금리나 어떤 경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관심도가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금리 연동돼 가지고도 많이 하니까 뉴스 나오는 게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트럼프는 원래도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지금 이거 뭐지? 막 하면서 다들 약간 해석이 막 분분하시더라고요. 인플레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막 인플레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막 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트럼프 2기의 초반, 지금 한두 달 지난 사이에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경제가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뭐 매년 뭐 한 4, 5% 정도면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보이지만 그게 몇 년 계속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오르고 그에 반해서 자기 소득은 별로 안 오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기가 좀 힘들어지게 느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일날 그 출구 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워낙 경제가 되게 심각해라고 한 사람들이 수가 상당했고요. 그 사람들의 한 70%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빌 클린턴 때 클린턴이 했던 얘기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걸 이제 인용을 조금 바꿔서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야, 문제는 물가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트럼프를 찍자 하고 트럼프를 찍은 건데, 트럼프가 근데 또 주로 했던 정책이 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가 들어오면 물건값이 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지 않죠. 이게 관세를 올리면 뭐 결과적으로 니네들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주변 국가인데 미국의 기업들이 캐나다, 멕시코 가서 생산을 해요. 이게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구역으로 묶이니까 이게 어차피 관세를 안 내는 상황에서는 멕시코의 싼 노동자를 이용해서 자동차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상당한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의 GM이에요. 사실상 미국 기업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펜타닐, 마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관세를 매기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첫 번째로 물가가 별로 인플레이션율이 그동안 좀 잘 떨어지다가 그게 별로 안 떨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안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사자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관세 같은 게 들어오면은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물가에 반영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게 계란 들고 구원하는 요즘 뭐 난리던데요. 이게 꽃보다 계란인 거가 됐는데, 이 계란 가격이 예를 들면은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 2배 올랐거든요. 2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예전하고는 다른 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올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되고 또 미국 연준이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전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애들이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실 뭐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인플레를 알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뭐 당장에 이제 나가서 냉면 먹으려고 해도 뭐 10,000원 밑에서 먹기 힘들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예전과 달라진 거는 사람들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서는 물가를 올리기가,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게 되게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할 때
디플레이션, 이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어떤 그 과자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물건값을 올릴 때 그 사장이 신문에 사과하는 광고를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부터 저희가 파는 식당에서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뭐야 이 식당 이게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 이해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물가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이번에 동결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물가에 대한 것을 더 걱정을 해야 되고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앞으로 물가를 생각하면 이자율을 내리는 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에서도 뭐 거주도 해보셨으니까 또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사실 미국이 최근 한 2, 3년간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너무 힘들다 막 얘기하는데 뭐 한편에서는 뭐 연봉 한 뭐 1, 2억 받아도 뭐 저소득층이다. 뭐 정말 뭐 돈 하나도 저축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뭐 일반 미국 시민들의 삶은 아주 팍팍한 수준인가요? 일단은 소득이 오른 것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자산 소득이 많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안 도대체 미국이 소비가 왜 안 꺼지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 오르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일단은 주식 투자 안 하고 좀 그런 데서 소외된 사람들은 당장 생활비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5, 60% 올랐으면 굉장히 힘든 거는 맞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조금 넘게 받는다 그러면 한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받는 걸 거예요. 근데 연봉 1억 5천 정도 받는 사람이 뭐 시골에서 살면은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살면은 굉장히 힘들어진 게 가장 큰 게 그 월세, 그 렌트라고 하는 월세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어떤 주거비 상승폭이 되게 컸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 세후에 월 87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이렇게 세금 한 20%에서 30% 낸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렌트가 이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한 4,000불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죠.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이 일단 월세로 나가고 식료품비도 많이 올랐는데 거의 500만 원에다 식료품비 한 1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뭐 외식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 외식비가 또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요새는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뭘 먹어도 한 30불, 한 4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도날드 빅맥이 지금 $20 우리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먹고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순식간에 100만 원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벌써 한 700만 원 되는 거고 교통비 내고 이러면은 사실 저축할 돈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팁을 주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말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세가 좀 싸다 생각보다 뭐 소득 대비 싸고 이 주거비는 우리나라 좀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엄청 비싸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외국은 사실 더 비싸잖아요. 그럼 뭐 대도시 같은 곳들은 그러면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왜 올려주고 사는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올려달라고 무조건 다 올려줄 수는 없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득의 거의 한 40% 가까이를 월세 내고 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근데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좀 특이한 데죠. 일단은 고소득자가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비용이 되게 비싼 사람들인 거죠. 내가 멀리 떨어져서 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동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젊은 시절에 내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일단 월세에 대해서 조금 더 내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상대적으로 왜 싼가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아무리 아파트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치면 좀 고급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고급 아파트죠. 빌리는 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렌트를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허름한 원룸이랑은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도 사실 그런 원룸은 되게 비싸요. 예를 들면은 이대 앞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되게 고급화된 거는 원룸인데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뭐 딱 정확하게 달걀하고 달걀을 비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가 무조건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월세가 쌀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전세랑 비슷한 건데 전세는 사실
이게 공짜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공짜로 빌려주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게 결국 집값이 오르면 나는 그걸로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월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세가 낮으니까 그만큼 월세도 낮은 거고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전세가 또 따라가잖아요. 네. 전세가 이제 집값을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월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월세를 내주는 사람의 어떤 임대인 입장에서 그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매달 돈도 받지만 어느 정도 이걸 통해서 자본 이득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월세를 조금 깎아줄 수 있는 요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는 거죠. 이제 전세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계속 비교해서 가격이 좀 한계가 있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매매 아니면 월세니까 그쵸. 매매가 대비 몇 프로 난 받아야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막 2시간 운전하느니 그냥 여기서 돈 내고 살자. 결국에 직장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예. 근데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산다는 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쵸. 월세 한 40% 내고 밥값 뭐 한 20% 내면은 저축도 아예 안 될 텐데 이렇게까지 막 물가가 뭐 9% 막 10% 올라갔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뭔가요? 일단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급망 문제가 되게 컸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뭐 LA나 뭐 이런 항구에 밖에 이게 배가 쭉 서 있습니다. 이게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잘 안 들어오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랐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때 뭐 이민이 못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의 대사직, 이제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일이 생겼죠.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서 평생 쓰지도 못할 정도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 쉬어보니까 좋다는 너무 거죠. 좋다. 아, 내가- 주가는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계속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해갖고 막 은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사람 되게 많이 뽑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민 안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외식비도 같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처음에는 코로나 때 갇히죠. 내가 집에서 밖에 못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외식하고 뭐 이런 거 할 돈을 안 쓰니까 네.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걸로 물건을 막 삽니다. 근데 그때 물건값이 막 오르죠. 물건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물건값이 쫙 올라요. 그때 막 TV 사고 뭐 그런다고. 예.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요. 코로나 네. 풀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뭐 노트북 사고 TV 사고 이런 건 안 사는데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쓰기 시작하죠. 네. 근데 식당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썼던 돈이 한 번은 물건을 사는데 쓰고 그 다음엔 나가서 서비스를 사는데 쓰면서 물건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값을 올리고 이게 구분된 곳에서 각각 수요 공급이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게 이어지면서 골고루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다가 코로나 이런 것까지 이제 겹치면서 어찌 보면 한 방에 이제 물가가 반영이 된 뭐 이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미국이 요즘 뭐 재정 적자 줄인다, 뭐 지금 그래서 뭐 정부 뭐 효율화를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부 부채가 지금 뭐 1경이 넘는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대인데 이 미국 재정 적자를 도저히 이게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간 거 아니냐, 정말 끝까지 몰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사실은 이거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9월에 왔을 때 그때 국채 사는 거 네네. 여쭤보셔서 그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 국채 금리는 별로 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투자할 때는 이 기간을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준 금리는 쭉 내려오는 동안에 9월 이후에 10년 국채 금리죠. 10년 네. 국채 금리는 한 3.6에서 7 정도였던 게 2025년 1월 올해 1월까지 한 4.8%까지 오르거든요. 네.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사실 이게 미국이 빚을 내는데 이걸 갚을 수 있어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빚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채 공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엔 이거 되게 빚이 많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하냐 얘기를 하다가 네. 한 2023년도부터는 여기에다가 이게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것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올해 초에 보면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이제 2025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2월까지 누적된 재정 적자가 이미 1조 1,500달러 정도 돼요. 1조 1,500달러.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달러죠. 40%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자도 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자가 이게 미국이 우리가 국방비 많이 쓰는 거 아는데 네네. 국방비 위로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거 아는데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에 내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낸다. 예. 천조국이라고 국방비 그쵸. 1,000조 쓰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미국 재정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차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지난 정부에서 제넷 옐른이 좀 단기 국채 위주로 찍은 것들을 이제 상환을 하고 다시 빚을 내려면 세금이 없으니까 다시 빚을 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빚쟁이가 됐으니까 금리를 그쵸.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뭐 GDP 대비 한 120%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곧 120%가 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자 비용이 이렇게 부담이 되면은 이게 앞으로 국방이라든가 사회보장비 이런 거 내는데 이런 거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그러겠죠. 거고요. 심각한 거는 이 미국 국채를 지금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덜 사거든요. 중국도 사실 잘 안 사고 중앙은행들이 금사지 미국 국채 안 사는데 이게 신뢰도가 더 나빠지면은 이자율이 아무리 그걸 뭐 트럼프랑 재무장관이 낮추려고 해도 내려가기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안 사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네. 내가 금리 더 줄 테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네요. 어찌 아이고, 굉장히 보면 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지는 거네요. 얘네가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유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 진짜 뭐 미국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얘기해요. 네, 사실 당연히 그 뭐 작년 그렇게 하죠. 2월에 미 연준 의장 그 파월 의장이 그 CBS 60미닛 60분이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90년대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프로 보면서 뭐 공부하고 그랬던 건데 가끔 연준 의장들이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땐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다 좀 약간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보여줄 때 그 중에 질문 하나가 그 국채 괜찮냐, 미국 재정 적자 괜찮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줄이는 경로로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인데 그 뒤에 재정 적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 돈 풀듯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괜찮은데도 이렇게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미국이 이 지출을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걸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요. 이게 국채 금리가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를 물론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뭐 강제로 미국 국채를 사게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아직은 군사력이 있으니까. 네,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 2022년 말에 아마 영국에서 국채 금리 급등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리즈 트러스 정부가 그때 감세 정책을 대규모로 하면서 이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라는 그 감세 정책을 하면서 또 에너지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야 니네들 지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빚 내서 이거 하겠다고 할 때 영국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뭐 98년 이후에 최고로 올라갔거든요. 신뢰가 무너질 때 금리가 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게 미국 국채 금리를 어떤 뭐 장기 국채를 뭐
일본이든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사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네, 않은데 네. 이런 데서 사게 해놓고 어떤 국채의 발행 속도에 맞춰서 이게 수요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감세를 하겠다. 네. 그 감세하면서 무슨 뭐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영국보다 뭐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력도 있고 네. 주변 뭐 국가에 대한 우방에 영향이 우방에 있으니까. 대해서 영향력은 있지만 이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게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가치 평가를 기준 이자율로 해야 될 텐데 디스카운트하는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면 특히 그 장기에 수익이 날 걸로 기대하는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 같은 것들이 같이 빠지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는 거는 맞으나 어쨌든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도 맞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제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예,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뭐야 막 이런 용어인데요. 예. 이게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과연 그렇게 될까는 아직까지.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옛날에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끌고 오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를 뭐 공포 마케팅 할 정도는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